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강민주라고 해요. 저는 어려운 집안의 장녀로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릴 적 저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TV를 보거나 골목에서 뛰어놀 때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동생 챙기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늘 생계를 위해 바쁘셨으니 집안 일과 동생 돌보기는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어렸을 땐 엄마가 만들어 두신 것들을 꺼내 먹었지만 제가 가스불을 다룰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는 제가 대충 차려서 먹기 시작했죠. 쌀을 씻어 밥을 하고 반찬 투정하는 동생을 위해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줘야 했고 밥 먹이고 나면 숙제도 봐줘야 했고 틈틈이 세탁기도 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동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집 밖에서 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웃으며 손만 흔들 뿐인 저였으니 자연스레 나중엔 저를 찾지 않게 됐던 거예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는 동안 친구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볼 때면 마치 작은 새장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그 시절 제게 자유란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하루 동안 제가 해야 할 주어진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고 늘 고단한 듯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가 유일하게 저만의 시간으로 누렸던 호사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빨간 머리 앤 만화를 TV로 보는 거였어요. 그 시간만큼은 동생 숙제도 빨래도 설거지도 다 잊고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앤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앤을 보면서 저도 앤처럼 상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곤 했어요. 힘든 현실에서도 끝없이 상상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앤에게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그저 견디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앤을 동경하기도 했고 또 앤을 통해 대리만족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러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저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자유라는 감정은 노력을 해야 겨우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때까지도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해가며 대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정도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게 대학은 낭만이나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속박처럼 느껴졌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야근이 많지도 않았고 업무량도 적당했고 동료들도 특별히 모난 사람 없이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중에야 안 거지만 첫 직장이 그런 곳이었다는 게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을 일찍 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하나 둘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다들 회사 생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묻어난 걸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야근을 비롯한 근무 시간 같은 것에서도 저희 회사 환경이 좋은 거였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감사하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죠. 회사 다닌 지 3년 차쯤 됐을 때 저희 회사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정말이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진짜 특이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입사한 이래 저 같은 신입이 아닌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다소 긴장한 것 같았어요. 기대감과 경계심이 섞인 묘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 같아요. 경력직이라고 해서 그리 높은 직급은 아니고 3년 경력이 전부이긴 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직원이 들어온다고
대표님이 하도 설레발을 치셨던 덕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남편의 첫 출근일. 그래도 첫 출근일이면 좀 일찍 올 법도 한데 출근 시간 아슬아슬하게 직원들 중 꼴찌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습이 단박에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일단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장발로 풀어헤쳐 아주 산발이었고 시원하게 찢어진 청바지에 늘어진 티셔츠, 발에는 운동화도 아닌 슬리퍼를 신었고 손목에서는 여러 개의 팔찌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거기다 무슨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그래픽이 가득한 빈티지 재킷을 입고 온 겁니다. 그 모습은 최신 유행도 아니고 그저 본인 마음에 드는 옷들로 한껏 편하게 입은 것이었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자기 자리를 찾아 앉는 거예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 옆자리 대리님도 바로 제게 눈빛을 보내며 속삭이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이 그 학벌 좋다는 그 사람이야? 진짜 저렇게 입고 출근한다고? 그것도 첫날에? 와,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대리님. 확실히 많이 튀네요. 아이, 아무리 자유복장이라고 해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건 있는 건데 말이에요. 내 말이. 아이, 뭐 첫날부터 튀고 싶어 안달이 난 거야, 뭐야? 분위기 파악이고 뭐고 아예 상관없다는 거잖아. 학벌 좋다고 대표님이 입사 전부터 호들갑 떠셨다는데 자신 있나 보죠, 뭐. 아유, 몰라. 난 저 사람이랑 정말 안 맞을 것 같다. 아, 벌써부터 재수없어. 제 바로 옆자리 대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 회사가 직원이 그리 많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처럼 그런 복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여름에도 여직원들은 민소매 입기도 좀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파격적인 등장을 한 것이었는지 짐작을 하시겠죠. 팀장님도 부장님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섣불리 뭐라고 겉으로 내색해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는데 다들 대표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길거리에서 봐도 튀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차림으로 첫 출근을 했으니 저보다도 윗세대이신 팀장님, 부장님은 물론이고 대표님도 절대 좋아할 리가 없다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대표님이 출근하셨고 모두의 눈과 귀는 대표님과 남편에게도 쏠렸어요. 아이고, 이준영 씨. 드디어 첫 출근일이군요. 아, 내가 준영 씨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유, 근데 복장이 아주 근사하네. 역시 멋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대표님. 자유복장이라고 하셔서 편하게 입었는데 다들 너무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셔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니야. 준영 씨 스타일 아주 좋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그런 날만 좀 조심하면 되지 뭐. 지금 아주 좋아. 그런가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계속 제가 편한 대로 입고 오겠습니다. 아이, 그럼. 다들 준영 씨 보고 좀 배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오늘 저녁은 전체 회식으로 하고 저 점심은 준영 씨 나랑 둘이 먹읍시다. 면접 때 못다한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들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김이 팍 새고 말았죠. 저희 회사 대표님은 남편의 학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깜빡 넘어가서 대놓고 편애를 하더라고요. 사실 평상시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남편에게만 유난히 관대하셨고 부장님도 대표님이랑 독대하며 식사를 하신 적이 손에 꼽을 텐데 출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식사 제안을 하신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대표님이 남편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팀장님, 부장님도 별 말씀을 못 하셨고 제 옆자리 대리님을 비롯한 다른 여직원들도 입을 삐죽거리긴 해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나 남편은 대표님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 회사에서 큰일을 하겠다는 뜻 같은 건 없고 뼈를 묻을 각오로 입사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세상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3년 딱 채우고 퇴사해서 그 퇴직금으로 긴 여행을 다녀온 후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월급 받아 여행 다닐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긴 여행이 아니더라도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은 그 모습이 제겐 동경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연차를 쓴다고 할 때 제가 몇 번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친해졌고 남편이 제게 이성적인 호감을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됐죠. 남편과 함께라면 저도 남편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 제가 꿈꿨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내 비밀 연애라는 게 사실 엄청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회사 안에서 눈치를 보며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물론 회사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주고받는 감정들이 달콤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단 불편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자유롭고 독특한 사고방식에 크게 자극되었고 점차 남편의 세계에 빨려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던 중 하루는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나 이직 생각하고 있어. 괜찮은 공고가 하나 떴길래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네. 이직?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싸운 적도 없는데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야.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뜻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회사 옮겨야 하지 않겠어? 결혼?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물론이지. 나 장난으로 재미삼아 너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뭐야 정말. 나는 갑자기 회사를 옮긴다길래 헤어지자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잖아. 놀라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니까 오해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제게 그렇게 상의를 한 후 바로 이직했어요. 제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직을 계기로 서서히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없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이직 후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회사에 꽃을 보낸다거나 저를 데리러 온다거나 그렇게 편하게 왕래를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사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저희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저와 함께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고백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걸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할 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남편의 자유로운 성격이 책임감 없는 한량 기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신혼 초의 하루는 남편이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저는 출근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일이 많아 퇴근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늦어진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둘이서 술이라도 한잔 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녁 뭐 먹어? 자기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겠어. 나 오늘 조금 늦을 거라고 했잖아. 난 자기가 뭐라도 해놨을 줄 알았지. 에이, 내가 하면 맛도 없고 그렇지 뭐. 음식을 꼭 맛으로 먹어? 연애할 때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더니. 그건 어디 놀러 갔을 때나 그런 거고. 나 사실 요리 잘 못해. 자기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미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 저를 웃게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면 금세 마음이 또 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낯선 내역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자기가 쓴 거야? 아, 나 모임이 많았잖아. 한 잔 더 마시자고 해서 2차까지 가게 돼서 그건 그냥 다 내가 냈어. 뭐? 아니, 하나, 둘, 셋. 아니,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술을 샀단 말이야? 결혼하고 처음 있는 모임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인사는 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집들이도 다 했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우리 둘이 벌어서 집세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 솔직히 빠듯해. 에이,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지. 이번 달에 카드값 다 못 내면 다음 달로 미뤄서 맞추면 돼. 걱정 마. 언제까지 빚만 갚으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도 바로 갖자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아직은 우리 둘뿐이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도 안 늦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 만들 생각이나 좀 해볼까? 남편은 또 그렇게 장난스럽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하고 싶은 말들을 더 하지도 못했지 뭐예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을 남편도 계속 지켜보게 될 테니 그럼 남편도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심 먹고 조퇴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너부러져 있더라고요. 뭐야, 오늘 연차 냈었어? 아, 나 이제 회사 안 가. 뭐? 회사를 안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사 옮기려고. 그래서 바로 그만뒀단 말이야?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상의는 해서 뭐해. 내 생각이 이렇게 확고한데 뭐. 그러면 다음 계획은 있어? 옮겨갈 회사라도 정해놓은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좀 쉬엄쉬엄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 쉬면서? 자기야, 그럼 우리 생활비는 이제 어떡해? 그건 일단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아니 2년도 안 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자기도 월급 받고 있고 뭐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잖아. 나도 나한테 맞는 일 빨리 찾아볼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자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책임감 없음과 얼마나 쉽게 맞닿아 있는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변하기는커녕 더 제게 기대기만 했고 본인의 꿈을 쫓는다며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처음에는 퇴직금은 받을 거라고 1년은 채우더니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근속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상황이었으니 이직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 월급이라는 것도 빤한 것이고 생각다 못해 저는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서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였던 데다가 그때만 해도 직원 복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여자 선배들은 결혼하면서 그만두거나 아이 가지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 돌보며 부엌일을 했던 덕분에 요리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떡볶이 하나만큼은 정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떡볶이 장사였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던 겁니다. 문 열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까 싶은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입소문이 잘 나서 단골도 늘어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됐죠.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냐고요? 제 떡볶이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니 남편은 아예 이직 생각을 접은 사람처럼 본격적으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취업 준비야 늘 한다고는 하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행 관련 상품 기획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여행사 몇 군데랑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전혀 없으니 시댁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면 저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고생한다며 걱정해 주시던 시모도 이내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제게 전화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할 말 있대. 어? 아, 그래. 네, 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퇴근하는 거야?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으니 할만하죠, 뭐. 그래, 그래.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고생도 수월하게 느껴지고 그런 법이지. 우리 며느리가 또 워낙에 아무닥지잖아. 저기, 그런데 말이다, 애미야. 이번에 네 시누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게 됐어. 네? 형님이 무슨... 아니, 그게 말이야. 아휴, 내가 말을 다 하려면 이 눈물부터 나서 원. 내가 형편이 되면 도와주겠는데 너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네 아버지 병원비 왕창 들어가잖니. 그래도 네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 바로 돈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고 하루 종일 밀가루 범벅이 되며 서서 일하고 손에 떡볶이 양념이 시뻘겋게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도 않는데 남편은 할 일 없는 한량처럼 누워만 있고 저 혼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말하는 시부 병원비도 물론 저희가 일부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힘들었지만 시부 병원비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고 시누이한테 들어갈 돈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니 솔직히 그건 좀 아니다 싶었죠. 어머니, 사실 저도 아직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긴 어렵고 이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알지, 알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 아니었으면 우리 막둥이 저거 어떻게 살았을지 내가 아주 눈앞이 아찔해. 네가 고생을 해준 덕분에 집이 돌아가는 것도 내가 잘 알지. 항상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애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어려울 때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래, 그 부담 갖지 말고 되는 대로만 얼마만이라도 좀 부탁을 하자꾸나.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어머님. 네 상황도 내가 충분히 다 아니까 내 얘기만 할 수는 없지. 네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부탁하마. 며칠 안에 만들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좀 보내다오. 그렇게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얼마만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더는 대답할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시모랑 남편은 이미 많은 얘기를 했겠죠. 남편은 위로 나이터울이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모는 남편을 워낙 애지중지 키운 터라 여전히 철없는 자식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게 그 자식 부양하는 역할을 부탁하더니 거기다 시누이한테 보낼 돈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도 났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제 가정은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받은 교육 때문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혼 생각은 안 해봤냐고요? 그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가족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남편은 한량이기는 해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하기도 했으니 정을 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죠. 아이 둘 낳고 키우는 동안에는 남편의 그런 면모가 더 빛이 났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 낳고 살던 어느 명절 시댁에 갔더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시누이가 아주 편한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모가 제게 시누이 일로 돈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 돈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남편도 어물쩍 넘어가더니 분명 시누이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표정으로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는 들어서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옳게 왔어? 오늘은 가게 쉬는 거 아니야? 더 일찍 올 줄 알았더니. 네? 가게 잠깐 해놓을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언제 오셨어요? 애미야. 네가 아직 몰랐구나. 너희 시누이 얼마 전에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혼이요? 아니, 언제?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당신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그게 그러니까. 아유, 그거야. 네가 워낙 바쁘잖니. 괜히 걱정 끼칠까 봐 그랬겠지. 가족끼리야 뭐 그렇게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안 그러냐?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내가 이혼하고 강구 안 했다고 그게 불만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형님 돕는다고 돈도 몇 차례 해드렸는데 뚜렷하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고 그러다 갑자기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옳게 돈 받았으니까 옳게한테 뭐 보고라도 했어야 한다는 뜻이야? 보고가 아니라 최소한 저한테도 알 권리는 있지 않나 싶어서요. 돕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유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말 아니야. 돈 몇 푼 도와줬다고 갑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갑질이라뇨,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애미야. 네 말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아유, 그렇다고 좋은 날 이명절에 이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그러지는 말자꾸나. 쟤도 이혼하고 그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야. 며느라,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시모는 늘 그런 식으로 제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시누이처럼 제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셨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더니 시누이 옆에 앉아서는 남매지간의 회포라도 푸는 것인지 그렇게 다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다가는 시모 말처럼 좋은 명절 날 저만 분위기 망치려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명절 상차리는 준비를 했어요. 늘 그렇게 저는 많이 참는 것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게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많았는데 애들 크는 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도 15년이 됐지 뭐예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벌어 저희 가족 부양의 시댁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도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건 제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억이라는 돈을 만들게 됐답니다. 1억만 만들면 그 돈 보태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신혼집에서 둘째까지 낳고 나니 집이 너무 좁아 한 번 이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어요. 애들 밑에 돈이 어찌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죠. 적금을 꼬박꼬박 넣으면서 이 돈 다 모아지면 이사부터 하자 하며 일을 꽉 깨물었고 그렇게 15년 만에 1억을 모았으니 제가 얼마나 설렜겠어요.
여보, 우리 이제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겠다. 내가 봐둔 집에 하나 있어서 한번 보러 가려고 하거든. 당신도 같이 갈 거지? 아, 그게 말이야. 그 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건 내가 좀 썼어. 그러니까 이사는 조금 더 미루자. 뭐? 그 돈을 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1억을 그걸 다 썼다는 거야? 아이, 그렇게 됐어. 당신한테 미리 상의 못했는데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어디다 그 돈 1억을 다 썼다는 거야?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은 그걸로 저 누나 대출금 갚아줬어. 뭐? 뭐라고? 형님 대출금을 왜 내 돈으로 갚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화부터 낼 거라니까 일단 내가 갚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좀 들어봐. 그럴 만한 이유고 뭐고 그런 게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죠. 적금 통장 만들 때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쪽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선택해 남편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명의만 남편 명의이지 그 적금은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넣은 제 적금인데 만기가 되자마자 남편이 그걸 홀라당 빼다가 시누이 대출을 갚아줬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한 거예요. 제가 화를 낼까봐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저지른 거라는 소리를 하는데 미안한 기색이라곤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신부 고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장장 15년이야. 15년을 생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도둑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 도둑 맞았더니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도 우리 누나가 나한테 어떤 누나인지 알잖아. 우리 집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 누나가 대학 포기하고 나 대학 보내준 거 아니야. 난 우리 누나한테 정말 잘해야 돼. 뭐라는 거야. 형님 대학 안 간 건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미용기술 배울 거라고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간 거 다 아는데 뭔 헛소리야. 당신도 참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어? 그거야 다 누나가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할까 봐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소리야.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머리 파마하고 막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신 적도 있으시다던데. 아유, 엄마도 괜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나 때문에 누나가 대학 포기했다고 하면 나나 당신이 너무 마음 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 배려해 주신 거지. 무슨 소리야. 형님한테 보낼 돈 부탁하시면서 온갖 얘기 다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 누나 이혼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때문에 희생했던 게 아니라도 내가 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동생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번 돈으로 돕던가 왜 내가 번 돈으로 왜 당신 마음대로 써제끼는 건데.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지금 우리 사이에 그렇게 편가르기라도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이야? 돈이 1억이야 1억. 1억이 걸린 일이라고. 1억을 모아본 적이라도 있기나 해?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써? 너무 그러지 마.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 제 적금으로 시누이 빚을 갚아줬다는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 도대체 그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가족은 서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고 시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일 뿐이었던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니 정말이지 비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든 돈은 제 노력, 제 희생이 들어간 제 돈인데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남편 가족을 위한 돈이 되어야 하나요? 10분 양보해서 남편 말처럼 시누이가 남편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 후 내내 남편과 가족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남편도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찾고 저희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내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제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모양새였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남편이 나아지거나 변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제게 의존하며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피 같은 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가족에게 내어주고 있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마 단 한 번도 저의 희생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결국 저는 15년을 참으며 미뤄왔던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놔버렸습니다. 조금 싸게 내놨더니 바로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늘 집에 있으니 집 보러 와도 된다고 했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채로 집을 보여주고는 제게 전화를 바리바리 하는 거예요. 바쁘기도 바빴지만 전화로 어쩌고 저쩌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의 시누이까지 와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도 잔뜩 날이 서서는 마치 포획된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내놨어? 누구 맘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집이잖아.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아이씨,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 명의가 당신 거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고. 어머, 정말 재밌네. 명의만 당신 거고 완벽하게 내 돈이었던 적금도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내 돈으로 산 내 명의 내 집을 내놓은 것 가지고 왜 네가 난리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 빚 갚아준 거 그것 때문에 무슨 보복이라도 할 셈으로 이런다는 거야? 아니 옳게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내놓다니 게다가 금매로 싸게 내놨다며 옳게 바보야? 남편한테 시위하자고 손해보는 짓을 해? 형님, 제가 지금 고작 시위하자고 집을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집 내놓은 거 당장 취소해. 그럼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을 테니까 이쯤에서 서로 마무리하자고. 서로 마무리를 해? 뭔 소리야? 내가 집 내놓은 걸로 당신이 내 돈 1억 훔쳐간 걸 퉁치자는 뭐 그런 얘기니? 훔쳐갔다니 그 말 조심해. 이게 훔친 거 아니면 뭐야? 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아. 예, 애미야. 아유 정말 서운하구나.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다. 당연하죠. 제가 싫은 소리 들을 짓을 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얻고 다녀도 시원찮다고요, 며느리를. 그게 사실이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생색이라도 내겠다는 거냐? 오냐오냐 했더니 이렇게 번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저런저런 독한 년을 봤나? 이제 막말까지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본색을 드러내는 건 어머님 같은데요.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쫙 펴지고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간 저는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면서도 허튼 생색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남편이 자칫 상처를 받을까 저 나름대로 조심하고 배려했던 거죠. 그건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좀 번다고 며느리 노릇 소홀하게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시모도 제게 잘해주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게 돈 부탁을 하셨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독한 년이라는 소리까지 하며 제게 얼굴을 바꾸는 걸 보니 그동안 웃는 얼굴로 제 돈 받아가셨던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희 살던 집이 명의만 남편 거였던 제 적금처럼 명의만 제 것이었던 집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한 제 집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받는 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월급이고 퇴직금이고 생기는 족족 여행 다니기 바쁜 사람이었으니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 리가 없고 빚까지 있었는데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얻었던 신혼집이었고 이후 집주인이 좋은 가격으로 집을 내놔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당연히 제 명의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고 시모시누이 할 것 없이 뭐라고 해봤자 그런 소리가 저한테 먹힐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을 처분하고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결국 그 소리야? 이혼? 누가 이혼하자 하면 뭐 겁낼 줄 알아? 잘 됐네.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그래? 그럼 더 말할 것도 없네? 조건만 맞추면 되니까 내 조건 먼저 보내줄게. 그거 보고 이의 있으면 말해. 이의라고 할 만한 게 있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조건? 그런 걸 너 벌써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해치우고 싶으니까 협조해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얘기해. 이거 뭐 변호사라도 소개를 받아야 하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시간이나 질질 끌지 마. 기세 좋게 나오던 남편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 싶은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말을 다 더듬으면서 애써 태연한 척하더라고요. 그 꼴도 너무 한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이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버선발로 현관 앞까지 뛰어오더니 제 가방을 받아 들려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죠. 왜 이래? 누가 좋아한다고? 내 가방 일이네. 당신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아이,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당신 저녁도 내가 다 차려놨어. 됐고, 대체 서류 검토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빨리빨리 끝내자고 했잖아. 조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해. 내가 반박해 줄 테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뭐? 미안해? 뭐가? 나는 그딴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미안하면 빨리 이혼이나 해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대체 뭔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이 이혼 어쩌고 하니까 아이씨, 내가 그냥 막 허세를 한번 부린 거지.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 허세? 아이고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진심으로 빈다 어쩐다 하면 내가 이혼 소리 번복이라도 할 것 같아?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무릎까지 꿇고 각 잡고 앉아서 본격적으로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진짜 달라지겠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자기가 다 맞춰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너란 인간이랑 끝내고 이혼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죠.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살 자신은 없었나 보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제게 기대면서 제 인생을 갉아먹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 남편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던데 그 모습을 보니 이미 오만정 다 떨어진 남편이 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말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 돈 아까우면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당신 나한테 진짜 이럴 수 있어? 정말로 나 버린다고? 아이 거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 좀 그만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 다시는. 그럴 필요 없어. 내 마음 안 바뀌니까. 당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당신 부모님이랑 누나랑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 나는 그 뒷바라지 이제 그만둘 거니까. 여보, 엄마랑 누나도 당신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당신한테 제대로 인사도 하고 사과도 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오겠다고 난리야. 오든 말든 나는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아, 나 정말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말 좀 그만 시켜. 남편은 그러고도 몇 차례나 더 제게 빌며 매달렸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제가 변호사 상담까지 하고 왔다고 하니 그제야 재산 분할 조정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애초에 남편 소유의 재산이라는 게 아예 없는 마이너스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생활비에 기여한 수준이 미미한 데다 그렇다고 아예 들어앉아 전업주부로 살림을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장사 시작하고 나서도 집안일은 어지간한 건 다 제가 했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하니 저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싶네요. 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저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들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땐 그런 마음이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받겠다고 나서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 가장 역할 못한 거랑 제 적금지 맘대로 쓴 걸 이유로 귀책 사유 확실하게 만들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재산 분할 신청해봤자 법정에서 내려주는 결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도 지 나름대로 알아봤으니 잘 알겠죠. 그러니 고민을 한다고 하더니 승산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 없이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럼 제 돈 1억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그것도 도로 뱉어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어요. 순순히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었죠. 정말 다행인 게 친족 상도례가 무용지물 됐더라고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어쨌거나 그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제 돈을 저 모르게 운용한 것에 절도의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친족 상도례라는 법 자체가 너무나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기인한 거죠. 하여간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 다 까발리며 절도죄로 콩밥 먹고 싶냐고 했더니 납작 엎드려서는 바로 그 돈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출 받아서 만들어 왔겠죠. 시누이가 다시 대출을 받았는지 시부모가 도와주셨는지 알 바 아니고 전 어쨌든 제 돈 1억 돌려받았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자료 그까짓 거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제가 15년간 고생해서 번 제 돈 1억 되찾으면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 15년 동안에도 시댁에 할도리 한다고 들어간 돈만 없었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남편 밑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갔으니 이제야 그런 굴레들 다 벗어던지고 제 계획대로 돈 모아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답니다. 애들 어릴 때는 그런 남편이라도 좋은 아빠 역할을 해준다며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알 거 다 아는데 그런 책임감 없는 아빠는 없어도 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도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애들도 이제 금방 성인이 될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숨길 것도 없고 이미 애들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애들이 먼저 저한테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앞으로 더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더 씩씩한 엄마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요. 원래도 제가 엄마이자 아빠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며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애들이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라 면접 교섭권까지 제한하지는 않아서 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놨는데 애들도 딱히 아빠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 남편이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몇 번쯤 만나기는 했어요. 애들한테 듣자 하니 시누이 대출금은 미용실 차리는 데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시누이 미용실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을 돕는다고 하던데 장사가 영 신통찮은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결혼 전에 미용 기술 배워서 남의 밑에서 조금 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전혀 안 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당장 미용실 차릴 형편은 안 되니까 사람 구하는 미용실 보조로 들어가서 일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실력이 늘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한테는 머리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게다가 머리 잘못 나왔다고 환불해달라는 손님이랑 싸우기까지 해서 평판도 아주 나빠졌다나요? 그래서 미용실을 옮겨야 할지도 모른대요. 정말 역시나 그러고 산다는 소리를 들으니 한심했죠. 전 떡볶이 장사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싶어요. 장사가 조금 잘 되니 가게를 넓히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랬지만 섣불리 그러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부터 차츰차츰 일을 키워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저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부터 충실하게 해내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 몰랐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